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이틀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특히 독일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동참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주석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한 사람 중심 경제를 소개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지막 순방국인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부터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이례적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3척이나 투입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애초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훈련 방안도 검토가 됐지만 한국 측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 무산됐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동해에서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상훈련이 펼쳐집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북한에 대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Currently stationed in the vicinity of this peninsula are the 3 largest aircraft carriers in the world, loaded to the maximum. 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애초 미국이 제안해 한미일이 함께 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한국 측 반대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별도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 입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삼불 정책을 공식화해 중국을 상대로 지나친 저자세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모두 7척의 전투함이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돌면서 무려 53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주요 의제로 꼽혔던 북핵 문제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비즈니스를 챙겼다는 총평을 내놓았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한중일 3국 순방을 통해 수백조 원의 거래를 챙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인 북핵 이슈를 지렛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부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도 없이 성명만 발표한 점에서 시 주석의 승리였다고 촌평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특히 트럼프가 대중무역 적자를 중국이 아닌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등 기존 태도에서 180도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의 실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간 거래 계약 대부분이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라면서 실현된다 해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해법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반응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는 트럼프가 공격적인 돌출 발언을 자제하면서 당분간 군사 긴장의 수위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a lot of businesses that up along the
China-North Korean border are shutting down as a result of the sanctions.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우리가 과연 어떤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놓고는 애매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공동 발표문에서 우리나라가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미국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술 더 떠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발언까지 이어지자 실제 우리가 사들일 무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나온 송영무 장관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액수 얘기한 것도 없고요. 심층 깊게 검토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협의 대상이라 언급했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곧 논의될 수도 있다는 듯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NCND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북한테도 있기 때문에. 군 안팎에선 대통령이 정찰 자산을 콕 집어 말한 만큼 조인트 스타즈 같은 정찰기 구매가 최우선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 뒤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미사일과 원자력 협정을 손봐야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은 지금 2달 가깝게 무력 도발을 삼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옥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CNN을 통해 북한 주민 목소리로 간접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을 지옥에 비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도 침묵하던 북한의 첫 반응은 공식 매체가 아닌 주민 입을 빌려 나왔습니다.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를 이용한 겁니다. When you say you have rights that people don't have outside of North Korea, what do you mean by that?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 벗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수령을 머신 것이 우선 세상 최대 행복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남한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했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그게 트럼프가 뭘 알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에? 우리는 구전에도 봉쇄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이제 검찰의 수사는 전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이 결정된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된 지 17시간 만에 법원은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연재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댓글 활동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맡았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을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강연을 위해서 바레인으로 출국하는데요. 출국 전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바레인 출국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등과 관련해 짧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어설픈 합성사진 몇 장을 여론조작의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비서관의 협의는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낸다면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론을 조작한 건 헌정 질서를 요린한 사건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반성조차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호남 인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호남 출신은 남의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어 불이익을 주는 등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특검은 물론 법정에 세워야 한다까지 사용하는 단어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직접 수사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적폐청산에 주저한다면 국민의당이 앞장서 특검을 세워서라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을 상대로 한 선별적 정치 보복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매달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검찰로 들어가기 전에 국정원이 상처를 입었다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 전 원장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이 국정원이 상처 입었다며 국민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됩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1억 원씩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원장 재임 시절 중간에 상납이 끊겼다가 다시 이뤄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상납 경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13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는 등 박근혜 정부 모든 국정원장에 대해 청와대 상납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는 전 국정원장들은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 수사에 집요하게 개입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 신고 및 112 신고가 추가로 여러 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후 경찰에 수시로 접촉하며 수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이 수사 지휘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겁니다. 특히 여직원 김모 씨의 경찰 출석이나 중간 수사 발표 등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불쾌했다면서 경찰을 염탐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반 전화 등 번호를 달리해 걸어와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강원 속초시 동방 쪽으로 75km 해상에서 99톤급 어선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선원 9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경기와 충남에서는 화재가 잇따랐고 서울에선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나 30분 동안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불이 붙은 어선 한 척이 떠 있고 선원들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강원 속초시 동방 75km 해상에서 9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해군 함정과 헬기가 도착해 화재 진화에 나섰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위로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합성수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3개 동과 지게차 등 차량 4대가 불에 타는 등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새끼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5,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전복돼 있고 곳곳에는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인근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6살 홍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도로에는 30분가량의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옛 광주 교도소에서 시작된 5.18 희생자 발굴 조사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굴팀은 발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북측담장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발굴 끝에 1.5m 아래 황토빛을 띠는 기반 흙까지 드러났습니다. 온전하게 보존됐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배관 8개와 쓰레기 더미가 나온 점으로 미뤄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구간은 땅을 팠던 흔적이 발견됐지만 안매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그만 흔적들이 있어서 확인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매장하고 관련은 없고. 전체 길이 117m 가운데 가장 유력시됐던 1단계 구간에서 유해가 나오지 않자 5.18 기념재단은 일부 구간의 발굴폭을 3m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발굴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담장 2m 지점까지 추가 발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안매장 의심 지역인 교도소 남측 담장 인근엔 땅속 탐사 레이더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있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7년 만에 다시 시작된 5.18 발굴 조사. 여러 명의 진술대로 유해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어제 내년도 청와대 운영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오늘 국회 운영위에선 옛 보좌진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병헌 정무수석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잘라서 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어두운 표정으로 오전 질의에만 참석하고 기자들을 피해 국회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 수석의 거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옛 보좌진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자리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임 실장은 전 수석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민경욱 의원은 이번 사건의 뿌리에 청와대 내부에 알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 수석 측을 게임 농단 세력으로 지목했던 여명수 게임물 관리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안 된 상태에서 빙자한 아니 그냥 저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린 바 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쪼개기 증여 의혹과 증여세 납부에 쓰인 5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공세를 펼쳤지만 일각에선 현미경 검증에도 임명을 강행할 거란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종학 후보 가족이 낸 증여세 납부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새롭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줄어든 현금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긴 질의에 홍 후보자 역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넘어갑니다.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위중한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지금 여가가 없어요. 지금 국세청 쪼개기 증여 의혹과 저서에 언급된 명문대 찬양 내용도 도마에 올랐지만 기존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거친 말만 쏟아냅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이성을 챙기는 일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입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꼼수의 대가 꼼수 홍종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요. 어머님의 그 의사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격렬했던 오전과 달리 오후 들어선 여당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가 이어졌고 한국당에선 현미경 검증에도 임명을 강행할 거란 자조적인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이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고성이 오가면서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후 처음 대구를 찾은 홍준표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홍 대표를 향한 대구 민심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출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좀 많을 겁니다. 보수 우파 세력들이 살아야지 나중에 박근혜도 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바른정당 복당파를 받아들인 홍 대표의 결정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친박계 의원 15명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표도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양측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가 검찰로 가기 전 갑자기 취재진 앞에서 자필로 쓴 쪽지를 꺼내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찰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 나타난 정모 씨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 펼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자필 쪽지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딸들을 살리고 싶었고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모든 게 거짓이고 억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죽이자고 계획한 게 아니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100억 원에 이르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이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거짓말을 깨닫게 되면서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남편의 말에 속았다고 해도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까지도 시인을 했습니다. 공모한 혐의는 본인도 자백을 한 상황이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남편 김모 씨는 당장 국내 송환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전반을 밝히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일송학원이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강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MBN이 입수한 내부 문건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짧은 옷을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단 재개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해석은 분분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반출해야죠, 반출. 돈을 안 벌려고 하면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지. 북한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인들은 거의 모든 물품을 둔 채 빠져나와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 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에 또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두고 나온 물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 516억 원, 설비나 건물 같은 투자 자산에 144억 원 등 모두 660억 원 정도. 지난번과 이번 지원을 합하면 모두 5,833억 원 규모로 정부가 추산한 피해 금액의 74%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과 남포 등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남북 경협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5.24 조치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첫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본 조치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등 국면 전환이 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던 만큼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의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 공청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농민단체의 반발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제대로 토론도 못했는데 정부는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찢어진 현수막이 바닥에 나뒹굴고 겉옷을 벗어던진 남성들이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또 우리 농축산인을 2번 올릴 겁니까? 정부가 추가 개방에 따른 예상 피해 등 경제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날림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농축산업이 피해가 5년 한미 FTA에서 반토막이 났고 지금 앞으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추가 개방을 정말 없어도 내가 확고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토론다운 토론은 시작도 못 해보고 공청회는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청회 개최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청회를 다시 열려는 시도도 없이 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애초에 구색 맞추기용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 23만 명이 동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피임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서 일단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피임기구를 구하지 못해 비닐봉지로 피임을 시도했던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경험담이 퍼졌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떨까?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가 아닌 불법 성인물을 통해 성지식을 배운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성격보다도 야동이나 다른 매체보다에서 얻는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거나 그런 학생들도 많고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선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제대로 된 성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실수가 없어요. 3시간은 거의 제대로 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교과목을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대부분은 13살에 첫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피임을 했던 학생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임신 학생 10명 중 8명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불법인 낙태 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2차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고 불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회피할 수가 있고 자습 시간으로 버려지는 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정말 배워야 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다 뭐다 해서 회식 많이 하실 텐데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 잠금 장치 법안인데요. 서정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터널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지난 2014년 세 번째 음주운전,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년 뒤 재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처럼 삼진아웃 처분이 3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시동 전에 미리 음주 상태를 체크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량 안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년에서 7년 동안은 이 잠금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일본은 시행 중입니다. 소잃고 외압간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냥 처벌에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장비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값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패스가 되게 운전을 해도 되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운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강력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동 잠금 장치 같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한 번쯤은 사보셨을 텐데요. 소셜 커머스 업체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환불을 미루기도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지난달 말 한 유명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즉시 취소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제 취소한 걸로 뜨는데 카드를 확인해 봤을 때 오랜 기간이 지나도 취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최 씨는 4차례나 항의한 끝에 열흘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자는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3배 넘는 기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이 업체에서만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는 늦게나마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환불과 보상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 호원에 접수된 소셜 커머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법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소비자보호원에 빨리 신고를 해서 권리부터 절차를 밟는 게 좀 중요하리라 봅니다. 소셜 커머스 3사의 매출액은 작년 한 해 2조 6천여억 원.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틈틈이 일을 하면서 몸을 만든 몸짱 소방관들이 달력 모델로 나섰습니다. 이 달력판 수입금으로 화상 환자들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 소방관들은 야간 출동을 대비해서 먹던 야식을 참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소방서 상황실에 화재가 났다는 지령이 떨어집니다. 화재 출동, 서초구 반포동. 곧바로 소방관들이 출동해 방화복을 착용하고 차량에 올라탑니다. 쉴 새 없이 불을 끌어나가던 소방관들이 이번엔 달력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18년 달력 모델로 뽑힌 서울 지역 몸짱 소방관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치게 되는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몸을 드러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상 환자를 들것에 들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상 환자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서울 정도로. 늘 출동에 대비해야 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짬을 내 몸을 만들었습니다. 틈틈이 체력을 단련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야간 출동이 많다 보니까 야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그 야식을 이제 다른 대원들은 같이 먹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못 먹고 이제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몸짱 소방관 달력은 1차로 8,700부가 만들어졌는데 가격은 119를 따 11,9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온 오프라인 5개 판매처를 통해 달력을 판매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어제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먼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혜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2달 가까이 재수사한 경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우선 경찰은 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 양은 급성 폐렴으로 숨졌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이미 감기에 걸려 있어 서 씨가 두 병의 증상을 구분하긴 어려웠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서 씨가 감기약을 먹이며 딸을 돌보는 등 병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평소 딸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웃 그 진술을 저희가 토대로 말을 했을 때 방치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아 소송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재판 당사자인 서연 양이 사망했더라도 변호사를 이미 선임해뒀다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혜순 씨에게 있었던 혐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 네, 그게 네.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딸의 사망을 숨겨서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이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의혹을 제기했던 영화를 제작했던
이상호 씨가 네. 결국에는 뭐 그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 초기에도 제 방송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아무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나 관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돼 있고 기억도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시간이 뭐 10여 년 훨씬 전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정황상 내용들 또는 주장하는 자들의 내용만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버리는 식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것 자체가 전 좀 위험했었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살인이라는 것은 그 만약에 뭐 유기치사든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이 사람한테 갈 사회적 비난은 거의 엄청난 거거든요. 사람을 죽였다, 특히 자식을 죽였다 이런 비난성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인 어떤 이론상에 있던 내용들을 너무나 집착을 해서 만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반대로 검찰에서는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로 지금 송치를 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좀 양쪽 다의 어떤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딸을 만약 방치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에서 뭐 조사를 했던 문자나 그 일기장 이런 내용이 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요. 유기치사죄, 법적 의무인 사람이 방치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을 했을 때는 뭐 증거가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반대의 증거들이 좀 드러난 겁니다.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또 카드 사용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딸을 위해서 많이 돈을 쓰고 했던 부분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반대의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도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정반대의 유리한 서혜순 씨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많이 오히려 드러났기 딸과 가깝고 친했다. 그렇죠. 친했고 잘 케어를 했다. 잘 이런 케어하고 거죠. 방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무혐의의 결론이 난 거고 저도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뭐 이상호 기자가 새로운 증거, 아주 유력한 증거를 내지 않는 이상은 아마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저쪽 시댁 쪽에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혐의가 없다고 나온 건가요? 일단 어떤 소송이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지금 딸 측, 서혜순 씨 측하고 그때는 당시 서현 양이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의 유족 측, 그러니까 형님하고 아버지 측하고 소송이 붙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소송이 붙습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현 양이 사망을 했는데 당사자가 서현 양이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소송 사기죄 혐의를 지금 건 거예요. 그게 김광석 씨의 음원과 관련된 그렇죠. 저작권 거였죠. 관련된 겁니다. 음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 소송은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재판 결과가 사망이 됐다고 하면 상속 자체는 서혜순 씨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을 이득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서 소송 사기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증거들이 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온다거나요. 이상호 기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걸까요? 일단 이게 음모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근에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범이다 또는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범죄학에서 보는 음모이론의 그 단계별 내용이 있는데 이상호 기자께서 하신 내용들이 이거하고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처음에 죽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군가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타겟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2단계로 가는데 이게 서혜순 씨가 이제 걸러 들어간 거고요. 3단계가 되면 이제 정황을 맞춥니다. 짜맞추기 시작을 해서 소송과 관련돼서 유리하려고 해서 이걸 얘기하지 딸의 사망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3단계고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저 사람이 죽인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게 되고요. 5단계가 되면 이제 여론을 조성합니다. 2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면서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게 확정적 비난 내지는 공격입니다. 즉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단계에서 이 사건이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반대적 증거, 즉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적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보려는 여지 내지는 아예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맹공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예 증거가 없는 식으로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전혀 어려운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역전이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해순 씨 측이요.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해순 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럼 무고 관련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여기 철저하게 조사받고 나서 무고가 있으면 법적 대응 해야 되겠죠. 무혐의가 결정되자 서 씨 측은 바로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임 변호인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매도되는 것에 반발심을 느낀다며 수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광복 씨는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며 여전히 서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치사나 부작위한 살인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죠. 이상호 기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자, 경찰 수사 무혐의 결론을 서해순 씨가 받았는데 이게 정말 맞다면 이제 일단 서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일단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고죄로 걸겠다라는 건데 이게 성립을 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라는 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 목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사기관 신고하는 걸 범죄가 되는 건데 허위의 사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측되는 바 이런 식으로 만약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무고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 사실은 맞는데 약간 과장했거나 이런 건 성립하지 않은데 만약에 거짓 사실 같은 걸 만들어내서 아니면 그게 지금 밝혀진다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실이 허위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조장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긴가민가 할 때는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소송 사기 그 일부분은 좀 검토를 받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법적 판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소송 사기는 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고죄가. 이게 무혐의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유기치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누구 증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증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있는 것처럼 해가 고소고발장이 된다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해서 몰아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무고죄를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가 고소고발장 접수를 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애매하게 적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확실하게 적어놨다 그러면 무고죄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소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서해순 씨 변호사 측에서 또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이 부분도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중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적으로 계속 가는 경우에는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이나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혐의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벗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 측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 상황 정화 상황이나 결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겠다 싶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서해순 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 중심에 즉 태풍의 해구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따라서 끝장 토론 내지는 또는 그냥 맞짱 토론을 하자고 지금 제안한 부분은 이걸 여기서 정리하자, 마무리 짓자. 더 이상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계인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다 협의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여기에서는 누가 옳다 그라를 떠나서 앞으로 내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내 상황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심리적 내용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자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요. 공개 토론이든 또 법정 공방이든 어쨌든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던 사건인데요. 어린 의붓, 딸도 아니고 이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하게 했던 50대 남성이
1심 재판보다 2심 재판에서 더 형이 무거워진 네.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 판사가 눈물까지 울먹였었다고 하는데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한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아마 그 피해자의 안타까움 때문에 판사가 울먹거린 걸로 보이고요. 네. 1심에서 20년 사실 중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5년을 더 올린 겁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사실은 양형 부분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인면 수심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그 범죄의 최고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양형 기준상으로 한 25년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이제 재판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죄를 고려하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라는 그렇죠.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진짜 극악무도합니다. 피해자가 11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라면서 출산을 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또 다른 아이를 또 임신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50대는 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 체제의 약간 미비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할머니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한 번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 그런 경우에는 친할머니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장기간 되는 상황에서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실제 의붓 할아버지의 혈연 관계가 발생한 건 할머니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그 몰랐다는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문제는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지배를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렇죠. 두 번째는 경제적 지배 가능성 지금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인면수심에 성폭행을 딸이나 뭐 손녀딸한테 하는 경우는 경제적 지배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인질적인 어떤 그 관계적 그 지배가 있습니다. 즉 할머니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너네 할머니 가만히 안 놔둬 이런 겁을 주게 되면 손녀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재판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악질적으로 악용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소심 판사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5년이라는 형량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이제 미국의 사례를 조금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할머니에게 뭐 방조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양쪽 다 형사적 처벌을 좀 중하게 받게 돼 있고요. 특히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즉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세팅이 됐을 때 계부나 그 계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할아버지에 의해서 성폭행 사건이 미국도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신이 그 밑에 있는 딸이나 손녀딸을 데리고 새 가정을 꾸릴 때는 그 아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가치나 보호에 대한 이런 책임까지도 네가 다 감당을 하고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신도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법에 어떤 좀 아동폭력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많이 협박을 해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할머니 뭐 지금 말했지만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뭐 할머니의 범죄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심에서 20년이 나오는데 더 5년 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무기까지 가능한 형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심형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오히려 밑으로 까는 경우가 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경우는 판사나 재판부가 봤을 때 그 국민적 공분이나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5년을 올리면서 판결을 읽는 과정에서도 눈물을 글썽는 걸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이야기가 또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과거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들 얘기하시길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이제 다음 달 15일에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혼 소송 굉장히 늦게 시작하네요. 이혼 소송 재판을 하려 그러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를 받아야 됩니다. 원고는 지금 홍상수 감독이고요. 피고는 지금 아내인데 계속 안 받은 겁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라는 의사표시인데 계속 안 받으면 사실은 밤에도 한번 보내보고요. 휴일에도 한번 보내보고 끝까지 안 받으니까 7차례 진행된 걸 모든 걸 안 받으니까 공시송달. 받은 것처럼 가장해서 재판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다음 달 이제 15일 날, 12월 15일 날 첫 번째 기일이 지금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홍상수 감독 아내가 끝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우리 법상으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인데 공시송달 과정에서 아내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은 홍상수 감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일단 뭐 유책주의,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더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부인 쪽에서 원해야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부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 나는 가족 관계를 꾸려나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그 나훈아 선생님 사건도 그걸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찾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어떤 처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계속 가둬둔다. 뭐 네, 이런 이 느낌으로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그 가사 조정과 관련돼서 가끔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론이라는 제도를 약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조론의 그 일본의 패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제도적으로 조금만 또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